내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 애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냄새나는 노인이라고 나를 비상계단 창고로 몰아넣었던 내가 과연 내 죽음 앞에 눈물 한 방울이나 흘려줄지 궁금하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발로 찼던 그 초라한 엄마의 보따리 속에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이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입구부터 일반인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 전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의 물줄기가 비단결처럼 흐르고 밤이면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발 아래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지방 곳곳은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했다는 천연 대리석과 순금으로 도금된 장식물들로 가득 차 마치 왕족이 사는 궁정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의 극치인 집, 한 구석 창문 하나 없는 좁고 습한 비상계단 옆 창고 방에서 75살 여성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5살 여성은 평생을 오직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헌신해온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30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의고 지난 아들을 등에 업은 채 그녀가 달려간 곳은 비린내가 진동하고 거친 욕설이 난무하는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75살 여성은 여자의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그저 아들의 입에 들어갈 쌀 한 톨을 더 사기 위해 악착같이 버티는 기계와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차가운 생선을 손질하느라 10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 피가 고름처럼 흘러내렸고,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서 썩어가는 생선 내장 냄새를 온몸에 문신처럼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늘 생선 가시에 찔려 아물 날이 없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무스름한 때가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뒤틀려 흉측한 모양으로 변해갔지만 그녀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새벽 시장통을 누비며 남들이 버린 채소 가닥을 주워다 죽을 끓여 먹으면서도 아들에게는 늘 따뜻한 밥과 신선한 고기 반찬을 해먹였습니다. 아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만 봐도 자신의 배가 부른 것 같았고, 아들이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볼 때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그녀는 아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로 보냈습니다. 아들이 의사 가운을 처음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던 날 75살 여성은 시장 골목 한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이제야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은 의사가 되고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가더니 무섭게 변해버렸습니다. 34살 며느리는 75살 여성이 거실 소파에 잠깐 앉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독 스프레이를 사방에 뿌려대며 질색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인데 그 꾀죄죄한 몸으로 거실 나오지 마세요. 우리 세련된 친구들이 올 때마다 가난한 노인 냄새난다고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75살 여성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45살.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모른 채 하며 오히려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세아가 비위가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하고 다녀. 아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는 시장 바닥에 모진 풍파보다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명자 여사는 행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 새벽마다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낡고 해진 작업복을 입고 허리를 기역자로 굽혀 남들이 버린 오물을 줍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며느리는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냄새 좀 빼고 들어오세요. 지하 주차장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75살 여성은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사준 최고급 아파트에 정작 자신은 발을 들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녀가 먹는 쌀조차 아깝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들만 모아 식탁 구석에 두었고 아들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값비싼 수입 와인을 마시며 아내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75살 여성은 집안의 유령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눌 때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두운 창고 방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녀가 화장실이라도 사용하면 곧바로 탈취제를 뿌려댔고 75살 여성은 결국 밤새 서러운 눈물을 삼키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을 비린내 속에 살았지만 자식의 앞길을 위해 그것조차 향기라고 생각하며 버텼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냄새나는 노인이라는 멸시와 쓰레기 취급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자신의 명품 가방이 없어졌다며 75살 여성의 좁은 창고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갔죠. 이거 팔아서 친정이라도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75살 여성은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며느리는 그녀의 낡은 보따리를 바닥에 쏟아버리고 소중한 아들의 어릴 적 사진들까지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때 아들은 방관을 넘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엄마 그냥 솔직히 말해 세아가 화 많이 났잖아. 75살 여성은 그날 밤 가슴이 너무 답답하여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등골을 빼먹고 이제는 뼈만 남은 자신을 씹어뱉으려 하는 괴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요양원 안내문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시설 좋대요. 아들도 찬성했으니까 내일 짐 싸세요. 75살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보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 아래서 그늘을 자처했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 나무는 독을 품은 채 그녀를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5살 여성은 아직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수모를 단숨에 갚아줄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던져놓은 요양원 안내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가슴 깊은 곳, 낡은 옷 안감 속에 꿰매어둔 통장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자신을 유령으로 만든 이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5살 여성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짐은
요양원을 가기 위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의 귀환을 알리는 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책상 위에 짧은 편지,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날 버린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서라는 제목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유서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어머니를 쫓아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75살 여성은 창고 방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거실의 화려한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흘린 눈물이 50조 원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너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겠지.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단숨에 마비시킬 수 있는 거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75살 여성은 회전문을 밀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75살 여성이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을 뒤로 하고 쫓겨나듯 들어간 곳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 먼지가 자욱한 비상계단 옆 창고였습니다. 며느리는 그곳에 낡은 매트리스 하나를 던져주며 이곳이 어머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45살 아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내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엄마 여기가 조용하고 환기도 잘 되니까 훨씬 편할 거야 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75살 여성은 아들의 그 비겁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창고 안은 한낮에도 빛이 들지 않아 컴컴하였고 낡은 배수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75살 여성은 며느리가 내동댕이 친 자신의 낡은 보따리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묻어난 비린내가 밴 옷가지들과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입혔던 누런 베넷 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의사로 만들었는데, 그녀의 눈물이 베넷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따리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솜니불의 실밥이 터진 틈 사이로 누렇게 빛바랜 종이 뭉치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때가 묻어 겉면이 번들거리는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75살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통장의 겉면에는 박명자라는 이름 석자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그녀가 30살 되던 해 시장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하며 만들었던 그녀의 인생 그 자체이자 자식들에게조차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녀의 마지막 자부심이었습니다. 75살 여성은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기록에는 생선을 팔아 모은 10원, 20원의 작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당시의 고통을 회상하였습니다.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3끼를 물로 배를 채우던 날들, 겨울철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터져나와도 장갑, 쌀 돈이 아까워 비닐봉지를 손에 감고 얼음물을 만지던 그 처절했던 순간들이 숫자가 되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뒤쪽으로 갈수록 숫자의 단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십 년 전 강남의 황무지를 헐값에 사들였던 그녀의 성구안과 평생의 검소함이 더해져 그 통장 안의 잔고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75살 여성은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숫자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50조 4,200억 원.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자금은 그녀가 평생을 참아온 인고의 세월에 대한 보상이었으며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판의 칼날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비싼 스테이크를 구우며 하하호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이 집에서 노인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좋다며 와인 잔을 부딪혔고 아들은 엄마도 요양원 가면 친구들 사귀고 더 좋아할 거야 라며 자신의 불효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75살 여성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진 이 종이 조각 하나가 너희가 누리는 그 화려한 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겠지. 그녀는 낡은 점퍼 안감 속에 통장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은 창고, 바닥에 흐르는 차가운 물과 함께 씻어내버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던져준 구멍난 목장갑을 끼고 낡은 비닐봉지를 챙겼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초라하고 냄새나는 청소부 할머니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대한민국 금융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거인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75살 여성은 조용히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었지만 그 누구도 그 초라한 뒷모습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택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몰아넣었던 그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며 75살 여성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복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무시당하던 시절, 은행에서 문전박대당하며 눈물을 훔치던 시절, 그리고 오늘 자신의 아들에게 버림받은 이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그녀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빨처럼 차갑고 태양보다 뜨거운 복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선 75살 여성은 찬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동네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골드스타 은행 본점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종이봉투에 쌓인 누런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지나며 그녀를 노숙자나 거지보다 피하였지만 75살 여성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화려한 세상이 오늘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에미가 주는 마지막 교육은 바로 이것이다. 은행 입구에 도착한 그녀는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낡은 신발. 자국이 남을 때마다 경비원들이 인상을 쓰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75살 여성은 그들을 향해 인자하지만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구로 걸어가 20대 여성 은행원 앞에 낡은 통장을 내놓았습니다.
75살 여성의 낮은 목소리가 적막한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이름 박명자 본인 확인부터 제대로 하고 이 통장에 든 돈 전부를 지금 당장 인출해 주세요. 20대 여성 은행원은 그녀의 행색을 보고 코를 막으며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장난하지 마세요. 여긴 거지들 구걸하는 데 아닙니다. 뒤편 지하철역으로 가보세요. 하지만 75살 여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하였습니다. 본인 확인부터 제대로 하라고 했을 텐데. 직원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통장을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 3초 후 은행 전체에는 정막을 깨는 경악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75살 여성은 그 소란 속에서도 오직 아들의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20대 여성 은행원은 비웃음 섞인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닥에 뒹굴던 낡고 누런 통장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고객들에게 보란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마치 코미디 공연이라도 하는 것처럼 과장된 동작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머니 잘 보세요. 이제 곧 경찰차 올 거니까 준비하시고요.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로비에는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고객 정보와 잔고 숫자가 뜨는 그 찰나의 순간 20대 여성 은행원의 얼굴에서 모든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거대한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정없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굳어버렸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기지 않는 거대한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 10백, 1000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0의 개수가 너무 많아 한눈에 들어오지조차 않았습니다. 20대 여성 은행원의 안색은 순식간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잔고에 찍힌 금액은 무려 50조 4,20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전산 오류인가? 할머니 이거 어디서 훔친 통장이에요? 빨리 말 안 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듯 의자를 밀쳐냈습니다. 50대 남성 지점장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뒷짐을 진 채 왜 그래? 또 무슨 헛소리가 적혀 있길래 그래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은 찰흙처럼 굳어졌고 입에서는 헉하는 짧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에 찍힌 박명자라는 이름과 그 옆에 천문학적인 숫자를 보고 자신의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대 남성 지점장은 그대로 비틀거리더니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하였습니다. 그 통장은 이 은행 설립 당시부터 전설적으로 내려오던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바치고 있는 국가 기밀급 비밀 계좌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리던 거물급 투자자의 정체가 바로 눈앞에 초라한 노숙자 차림의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은 갑작스러운 지점장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창고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지점장이 왜 저래?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지점장의 공포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지점장은 식은 땀을 폭포처럼 흘리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싼 실크 넥타이가 대리석 바닥에 닿는 것도 잊은 채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사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잠시만 제발 안쪽 황금으로 장식된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75살 여성은 차가운 얼음처럼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용서를 구걸하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이 은행에 있는 내 돈 50조 원 전부를 10원짜리 하나 남기지 말고 인출해 주세요. 75살 여성의 단호한 목소리가 광활한 로비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점장은 사색이 되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전액 인출이라니요. 어르신 50조 원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면 저희 은행은 오늘부로 파산합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지점장의 통곡 소리는 화려한 은행 로비를 순식간에 장례식장처럼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고객들은 50조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일체히 경악하였습니다. 아까 할머니를 거지라고 놀리던 40대 부유층 여성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킥킥대던 남성들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며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로비는 이제 정막을 넘어 압도적인 공포감이 감돌기 시작하였습니다. 75살 여성은 싸늘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가진 법무팀이었습니다. 네, 김 변호사인가? 지금 골드스타 은행 본점으로 당장 모든 인력을 대동해서 오게. 내 자산 50조 원 전부를 인출해서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겠어. 75살 여성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점장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바닥을 기며 그녀의 발끝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하지만 돈만은 빼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75살 여성은 그의 손을 차갑게 걷어찼습니다. 책임 당신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니라는 건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20대 여성 은행원은 이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쓰레기처럼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로비의 전광판에서는 실시간으로 골드스타 은행의 자산 인출 소식이 퍼지며 주가가 폭락하는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이동한다는 소문은 단 5분 만에 여의도 증권가를 마비시켰습니다. 은행 외부에는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보안 요원들은 이제 그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75살 여성은 창구 너머로 보이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10원 한 장에 벌벌 떨던 시절, 이 은행에서 문전박대당하며 눈물을 훔치던 젊은 시절의 박명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그 시절의 상처를 50조라는 숫자로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복수였고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지점장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내가 직접 옮기겠다.
내 변호사들이 3분 안에 도착할 것이다. 로비의 대형 금고실 문이 열리고 수많은 직원이 사색이 되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이웃 초라한 노인 한 명의 말 한마디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바닥에 머리를 찧어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하였습니다. 75살 여성은 자신의 낡은 점퍼 소매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화려한 가짜 궁전이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수십 년간 맺혀있던 웅어리가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지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평생을 바쳐 참아온 눈물의 무게였고 자신을 무시한 세상에 던지는 가장 묵직한 돌직구였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의 눈빛이 아닌 공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던가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딘 바로 이 여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상계단 옆 창고에서 떨며 잠을 청하던 박명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무릎 꿇린 50조 원의 지배자였습니다. 75살. 여성은 은행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색 세단들의 행렬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연기처럼 사라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에미가 남기는 마지막 유서는 바로 이 파멸의 서막이란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차가운 칼날보다 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서는 아무런 폭풍도 감지하지 못한 45살 아들과 34살 며느리가 평소처럼 우아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명품 잡지를 뒤적이며 75살 여성의 낡은 보따리에서 나온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둘씩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왜 여태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집안 구석구석에서 노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여보, 이거 그냥 오늘 다 태워버려도 되지. 45살 아들은 그런 아내의 곁에서 수입 와인을 따르며 엄마도 이제 요양원 가면 다 잊으실 거야. 저 짐들도 다 정리하는 게 맞지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탐욕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서 긴급 촉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마비시킨 50조 원의 자산가 할머니가 골드스타 은행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은행장의 호의를 받으며 리무진에 오르는 한 여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45살. 아들은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며느리는 안색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지며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몰아 쉬었습니다. 여보, 저기 나오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 맞지? 저 낡은 점퍼, 저 찢어진 목장갑 말도 안 돼. 저분이 어떻게 50조 원의 자산가라는 거야. 45살 아들은 정신이 나간 듯
비상계단 옆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며느리가 내다버린 어머니의 낡은 짐들이 쓰레기 수거함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를 그렇게 짐승 취급하며 구박하니까 결국 이런 사달이 난 거잖아. 아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앞날이 어둡다는 것을 직감하고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내가 그랬어. 당신도 같이 그랬잖아. 이제 우리 어떻게라며 절규하였습니다.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친 사람들은 아들의 병원 직원이 아니라 75살 여성이 고용한 검은 정장의 법무팀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수석 변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박명자 회장님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이 집을 포함하여 귀하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병원 건물에 대한 명예회수 및 압류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이 집에서 퇴거해 주십시오. 아들은 뒷걸음질 치며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싸늘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모든 자금 출처가 박명자 회장님의 계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명예 신탁 해지 절차가 끝났으니 이제 당신들의 소유는 단 1원도 없습니다. 34살 며느리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자신의 명품 가방들을 챙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호원들이 드레스룸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들도 전부 회장님의 자산으로 구매된 것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마십시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였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하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너희가 나를 창고로 몰아넣었으니 이제 너희가 그 창고의 차가움을 느낄 차례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계셔? 내가 직접 가서 빌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변호사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아들이 아닌 채무자로 규정하셨습니다. 평생을 뜯어먹고 살았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하셨지요. 현관 밖으로 경비원들이 들어와 아들과 며느리를 양팔로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였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복도에는 자식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맨발로 복도 대리석 위에 내팽개쳐졌고 며느리는 헝클어진 머리로 울부짖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과 아들이 타고 다니던 수억 대의 수입차들은 이미 견인차에 매달려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내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와 그 광경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의사 아들이 엄마를 창고에 가두더니 천벌을 받았네. 며느리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비상계단 옆 창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자신의 어머니가 누워있던 그 좁고 습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이 자신과 아내가 머물러야 할 유일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가 남기고 간 낡은 목장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장화와 장갑에는 어머니의 피땀 어린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장갑을 가슴에 품고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펜트하우스의 불은 꺼졌고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34살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뱉었던 독설들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노인 냄새난다고 창피하다고 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계단, 복도에 앉아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이 좀 더 잘했어야지. 아니, 내가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화려한 성은 그렇게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75살 여성은 멀리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아들아. 이것이 내가 심은 씨앗의 결과란다. 에미는 너를 의사로 키웠지만 너는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었구나. 그녀의 눈가에 잠시 이슬이 맺혔지만 이내 단호하게 닦아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의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소외된 모든 이들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배신은 그렇게 처절한 파멸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누리던 모든 권력과 부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차가운 복도의 적막과 평생 씻지 못할 후회뿐이었습니다. 75살 여성은 차창을 올리며 이제 다음 행선지로 향하였습니다. 위대한 유산의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75살 여성은 자신을 유령 취급하던 펜트하우스를 완전히 등지고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로 당당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낡은 작업복 점퍼는 이제 전설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가 움직이는 곳마다 수백 명의 취재진과 경제계 인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75살 여성은 그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남 한복판 가장 높고 화려한 빌딩의 꼭대기층에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 본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50조 원 규모의 공익재단 설립을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75살 여성은 자신이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겪었던 서러움과 자식에게 버림받으며 느꼈던 그 처절한 고독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전국에 흩어진 독거노인들을 위한 최고급 실버타운과 의료시설을 무상으로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청소부로 일하며 보았던 그 어두운 창고 방들을 모두 없애버리게 노인들이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궁전을 지어주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계는 75살 여성의 행보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복지재단으로 흘러들어가자 대형 은행들은 앞다투어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때 그녀를 거지
취급하며 쫓아냈던 골드스타 은행의 60대 남성 총행장은 매일 아침 재단 입구에서 대기하며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박 회장님, 제가 부하 직원들의 실수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은행과 다시 거래해 주십시오. 하지만 75살 여성은 차 한 잔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에 내 소중한 돈을 맡길 수는 없네. 자네는 금융인이 아니라 장사꾼에 불과해. 그녀의 일침은 총행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수만 명의 노인이 그녀를 향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75살 여성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직접 현장을 돌며 공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세련된 정장이 아닌 예전에 그 낡은 점퍼를 다시 걸치고 현장에 나타난 그녀를 보고 건설사 대표들은 사색이 되어 달려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런 험한 곳엔 왜 오셨습니까? 저희가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75살 여성은 흙 묻은 장화를 신고 건물의 기초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노인들이 살 곳인데 자재 하나라도 속였다간 내 손에 죽을 줄 알게 그녀의 카리스마는 젊은 기술자들조차 압도하였습니다. 한편 길거리로 쫓겨난 45살 아들과 34살 며느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월세 단칸방을 전전하며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재단 본부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아들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하지만 재단의 육중한 정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업무 방해로 고발하겠습니다. 34살 며느리는 한때 자신이 비웃었던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를 떠올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든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황금보다 귀한 어머니의 사랑과 천문학적인 재산이었다는 것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녀는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며 진상 고객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악행들이 떠올라 괴로워하였습니다. 내가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는구나. 이것이 정말 천벌이구나. 그녀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숨죽여 오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75살 여성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해외 유수의 언론들은 그녀를 시장의 성자라 부르며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녀는 재단 개관식 날 수천 명의 노인 앞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은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강명자가 여러분의 자식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로비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고 그것은 평생 그녀가 받아본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재단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75살 여성은 직접 강의실에 들어가
젊은 대학생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흘린 땀방울의 무게로 결정되는 것이네. 겉모습에 속아 진정한 보석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학생들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이 시대의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75살 여성은 재단 옥상 정원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당신과 내가 시장 바닥에서 피눈물 흘리며 모은 돈이 이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어요. 우리 아들은 잃었지만 나는 수만 명의 새로운 가족을 얻었답니다. 그녀의 눈가에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보다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귀환은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재단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지만 75살 여성은 단호하였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때까지는 단 1원의 지원도 하지 말게. 그것이 부모로서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자 유산이야. 그녀의 사랑은 이제 사사로운 정을 넘어선 엄격하고도 거대한 자비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계와 사회 전반을 뒤흔든 50조 원의 기적은 그렇게 한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5살 여성의 이름이 대한민국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그녀가 설립한 50조 원 규모의 재단이 연일 화제가 되는 동안 길거리로 쫓겨난 45살 아들과 34살 며느리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밑바닥 삶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수입 와인을 마시며 시어머니를 냄새나는 노인이라 경멸하던 며느리는 이제 경기도 외곽의 낡은 고시원 방 한 칸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백화점 명품관 손님이 아니라 마트 식재료 코너에서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빵을 고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먹으라고 던져주었던 그 음식들을 이제는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45살 아들은 더 비참하였습니다.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고 병원 건물은 이미 압류되어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부리던 간호사들과 환자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인력사무소를 기웃거리며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공사 현장을 전전하였습니다. 삽질 한 번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올 때마다 그는 어머니가 새벽마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 굽혔던 그 허리의 고통을 비로소 온몸으로 체감하였습니다. 아들은 공사판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흙먼지 섞인 빵을 먹으며 통곡하였습니다.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엄마를 그 차가운 창고에 가두고 어떻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그의 눈물은 먼지투성이 앞면을 타고 시커멓게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마지막 희망을 품고 75살 여성의 재단 본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백 명의 경호원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재단 정문 앞에서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아들 동식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아들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피가 나도록 사죄하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옆에서 머리를 산발한 채 오열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지만 재단의 거대한 정문은 요지부동이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못된 자식들이라며 부모를 창고에 가두더니 꼴 좋다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75살 여성은 재단 이사장실 대형 모니터를 통해 정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식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따님과 아드님이 밖에서 사흘째 저러고 있습니다. 경찰을 부를까요? 아니면 잠시 안으로 들여보낼까요? 75살 여성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내버려 두게. 저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나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사라진 돈에 대한 미련일 뿐이야. 진정한 참회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겪은 그 창고의 추위를 저 아이들도 뼛속까지 느껴야 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담장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안방 빼앗아 드레스룸 만든 거, 천벌 받을 짓인 거 이제 알아요. 제발 따뜻한 방에서 잠 한 번만 자게 해주세요. 하지만 75살 여성은 비서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저들에게 내가 남기는 마지막 유서의 뒷내용을 전해주게. 너희가 나를 유령 취급하였으니 이제 너희도 세상의 유령으로 살아가 보라고 말이야.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너희였으니 이제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기분이 어떤지 똑똑히 배우거라. 비서는 이 냉혹한 메시지를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아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비를 피할 곳도 없이 재단 정문 옆 처마 밑에서 서로를 껴안고 사들사들 떨었습니다. 며느리는 춥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며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이 의사면 뭐해. 엄마 마음 하나 못 잡아서 이 고생을 시켜. 아들도 맞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요양원 보내자고 꼬드겼잖아. 너 때문에 우리 엄마 독하게 마음먹은 거 아니야.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헐뜯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75살 여성은 창밖으로 그 비참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의 파멸을 보는 어미의 마음이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저 아이들은 평생 인간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다음 날 75살 여성은 재단 행사 참가를 위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정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로막으며 보닛 위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차라리 나를 치고 가. 엄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75살 여성은 차창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만 응시하며 기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게.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걸세.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아들을 길가로 끌어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동안 백미러에 비친 아들의 오열하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75살 여성은 손을 떨며 기도하였습니다. 신이시여, 저 아이들이 제발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그녀의 외면은 세상에서 가장 냉혹했지만
그 안에는 가장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시장 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박박 문질러 닦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손마디가 왜 그렇게 뒤틀렸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냄새를 맡으며 나를 먹여 살렸는데 나는 향수 냄새 안 난다고 소독약을 뿌려댔으니 나는 정말 짐승보다 못한 년이다. 며느리는 생선 대가리를 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비린내 나는 앞치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들 역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번 첫일당 3만 원을 손에 쥐고 편의점 컵라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3만 원 벌기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엄마 돈 수억 원을 우습게 알고 펑펑 썼구나. 아들은 라면 국물에 눈물을 말아먹으며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를 그리워하였습니다. 75살 여성은 자식들의 근황을 보고받으면서도 결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단 회의실에서 간부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단일원의 혜택도 돌아가지 않게 엄격히 관리할 것입니다.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도리임을 법보다 무서운 자본의 힘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자산가가 아니라 무너진 도덕을 세우는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비참한 참회는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75살 여성의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속 낡은 통장을 꺼내보며 나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들아, 애미가 너를 의사로 만든 건 사람을 살리라는 뜻이었지. 사람을 금 나누라는 뜻이 아니었단다. 내가 내 손으로 번 돈 1,000원의 가치를 알 때까지 애미는 끝내 너를 외면할 것이다. 그것이 날 버린 너에게 남기는 나의 진짜 유서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글픔과 단호함이 교차하며 어두운 집무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냉혹한 가르침은 그렇게 자식들의 영혼을 밑바닥부터 다시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75살 여성의 냉혹한 외면 속의 계절은 2번이나 바뀌어 차가운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부모 부양과 효도에 대한 인식이 뿌리째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자본의 힘과 엄격한 철학은 부모를 짐짝 취급하던 몰지각한 자식들에게 법보다 무서운 경고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75살 여성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이사장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여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이 정말 사람의 냄새를 맡을 줄 알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고뇌의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45살 아들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모은 푼돈을 가슴에 품고 시장 골목의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집어 던졌던 어머니의 그 낡은 점퍼와 똑같은 색깔의 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은 추위와 고된 노동으로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무스름한 때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식당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고 포장하여
어머니의 재단 본부 뒷문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정문에서 소리를 지르지도 무릎을 꿇고 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퇴근길에 잠시라도 따뜻한 국물을 드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34살 며느리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화려한 백화점이 아니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 무료 급식소에서 설거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장화를 신고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수백 명의 식판을 닦으며 그녀는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나를 먹여 살렸는데 나는 소독약을 뿌리며 어머니를 모욕했구나. 그녀는 식판에 떨어지는 자신의 눈물을 닦으며 묵묵히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시어머니의 그것처럼 조금씩 굵어지고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명품 가방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젖은 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75살 여성은 비서를 통해 자식들의 이런 변화를 모두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저녁 비서에게 짧은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내일 새벽 3시 아파트 청소일을 시작하던 그 장소로 저 아이들을 불러오게. 아무 말 말고 그냥 오라고만 전하게. 비서는 의아해하면서도 회장님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하의 기온 속에 아들과 며느리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75살 여성이 자식들에게 쫓겨나 비상계단 창고로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 아침 쓰레기를 줍던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75살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없이 구석에 놓인 낡은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자식들에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나랑 같이 이 단지를 청소하자꾸나. 냄새나는 쓰레기를 내 손으로 직접 치워봐야 인간의 냄새가 무엇인지 알게 될 테니 말이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무릎을 굽혀 바닥에 얼어붙은 껌딱지를 손톱으로 긁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묵묵히 청소를 하였습니다. 청소가 끝날 무렵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75살 여성은 땀방울이 맺힌 자식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이제 너희 손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아들은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코에 대고 킁킁거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엄마, 제 손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요. 그리고 엄마가 매일 묻히고 들어왔던 그 땀 냄새가 나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의 그 냄새가 우리 집을 지탱하는 가장 고귀한 향기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발등 위에 엎드려 오열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평생 어머니 발을 닦으며 속죄하며 살게요. 75살 여성은 비로소 자식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조 원이라는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자식들의 진심 어린 참회를 그녀는 이제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데리고 재단 본부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선택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제 모든 개인 자산을 사회에 완전히 환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는 단 1원의 현금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아이들에게는 재단의 가장 밑바닥 현장에서 평생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5살 여성은 자식들에게 재단의 청소 담당 팀장과 급식소 조리원이라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의사였던 아들은 이제 노인들의 발을 씻겨주는 목욕 봉사팀의 일원이 되었고, 며느리는 전국의 소외된 지역을 돌며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수조원의 상속을 포기하고 밑바닥에서 땀 흘리는 그들을 보며 처음에는 의심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진심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75살 여성은 자식들이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가는 모습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재단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투명하고 강력한 복지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75살 여성은 자신의 마지막 유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날 버린 아들에게 남기는 유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꾼 모든 어머니가 자식에게 남기는 사랑의 편지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아들아, 돈은 눈을 멀게 하지만 땀은 영혼을 맑게 한단다. 내가 만지는 그 거친 노인들의 손 속에 애미의 심장이 들어있으니 평생 그 손을 놓지 말거라. 화해는 용서가 아니라 함께 땀 흘리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75살 여성은 자식들이 직접 정성껏 끓여온 미역국을 창고, 방이 아닌 따뜻한 식탁에서 마주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에 직접 크림을 발라주며 어머니, 이제 제가 평생 고운 손으로 만들어 드릴게요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엄마, 이제 청소는 제가 다 할게요라며 듬직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75살 여성은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보며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이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고칠 줄 아는 진짜 의사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50조 원의 기적은 그렇게 한 가족의 진정한 화해와 사랑으로 찬란하게 결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75살 여성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소외된 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상징으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50조 원 규모의 재단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가족의 도리를 바로 세우는 거대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75살 여성은 재단 이사장실이라는 화려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이면 예전처럼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고 이름 없는 동네 거리에 나가 직접 쓰레기를 줍고 거리를 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돈을 바라고 아부하는 탐욕스러운 자식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녀의 고귀한 진심을 존경하는 수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75살 여성은 오늘도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자신의 서재 책상에 앉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일기장에 정갈한 한글로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당신이 무시하는 그 노인이 당신의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당신의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다. 그녀가 적어 내려가는 한 글자 한 글자에는 평생을 바쳐 얻어낸 인생의 정수와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벼락과도 같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명품 가방보다 땀 흘린 손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45살 남성은 이제 재단 산하의 노인 요양원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목욕 봉사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어머니의 그 낡은 점퍼와 똑같은 색깔의 작업복을 입고 매일 아침 노인들의 거친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수술실의 의사가 아니었지만 노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진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서재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만난 할아버님이 엄마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냄새는 코로 맡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맡는 거라고요. 저 이제야 엄마가 왜 그토록 비린내를 묻히고 사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75살 여성은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대견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34살 며느리 역시 재단의 무료 급식소에서 수천 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생신날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들고 와 수줍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전에 어머니 식탁 구석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 둔 거 평생 갚으며 살게요. 오늘 이 국은 제가 직접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로 고른 거예요. 제발 맛있게 드셔주세요. 75살 여성은 며느리가 끓여온 국을 한술 뜨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식탁 위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75살 여성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 낡은 안감 속에 평생을 간직해온 그 누런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얘들아, 이 통장 안에는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찍혀 있단다 하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라 너희가 잊고 살았던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눈물이고 땀이란다. 나는 이 돈을 단 1원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않을 것이다. 대신 너희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과 땀의 소중함을 유산으로 남기겠다.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돈보다 어머니가 계신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 유산 저희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75살 여성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과거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생선 괴짝을 머리에 이고 걷던 30살의 명자야, 수고 많았다. 이제 정말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고귀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복수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꾼 사랑의 복수였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지진을 일으켰던 50
조언의 지배자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향기로운 이름으로 기억되며 생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이 차가운 시대에 75살 여성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의 응징을 넘어선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곁에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계신가요? 그분들의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에는 여러분을 키워내기 위해 인고한 세월의 훈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누군가의 가치를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절대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진짜 거지라는 가르침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한 사람의 인격과 나눔의 정신은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75살 여성이 세상을 떠난 날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화려한 화환 대신 수천 명의 노인이 들고 온 이름 모를 들꽃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를 거지라고 비웃었던 은행장도, 그녀를 창고로 몰아넣었던 자식들도 모두가 그녀의 영정 앞에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50조 원의 재단은 오늘도 수만 명의 노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있고, 그녀가 남긴 유서는 수많은 자식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난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향기는 이제 비린내가 아닌 생명의 향기로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감동적이고 통쾌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존중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오늘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거지? 노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위대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난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벅찬 이야기와 사이다 같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마지막 나레이션이 끝날 때 75살 여성은 카메라를 향해 혹은 하늘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평생을 바친 희생과 그 희생을 짓밟았던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위대한 인간의 승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50조 원이라는 거금도 그녀의 인격 앞에서는 그저 작은 숫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을 이긴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돈을 뛰어넘는 인간에 대한 예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거나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